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오늘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기획특집 투자 베테랑에게 듣는다로 출발하겠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참 예. 어렵습니다. 저점을 네네. 잡아가나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당장 또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 네. 혹시라도 빅스텝이 단행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빅스텝이 단행된다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는 빅스텝에 대한 그 네.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빅스텝이 단행돼야 사실은 이제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빅스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네.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증시를 어쩌면 압박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자금의 이동일 텐데, 자금의 이동이 채권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또는 다른 고정금리부 상품으로 가는 게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걸로 안심을 하시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스텝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얼마만큼까지 금리를 올려야만 물가가 안정될 것이냐라는 그 균형점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작게 올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은 예를 들면 올해 말까지 한 2.5에서 3% 내의 금리를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요번이 아니면 그 다음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한 적정한 그 정책금리 인상 수준이라는 게 얼마인지에 투자자들도 초점을 맞추셔야지, 요번에 좀 적게 올리고 요번에 50bp 올리고 이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국고채 금리 레벨은 사실 50bp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수준인데 연내에 한국은행의 목표치가 한 2.5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5 그 정도까지 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언제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네.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요번에 이제 인상을 할 거로 보고, 예. 인상한 이후에 결국은 앞으로 남은 오랫동안의 금통에는 3번 남았어요. 그 3번 동안에 다 저는 금리를 인상할 거로 보고, 이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연준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연준의 결정이 요번에 어떤 스텝을 가느냐에 무관하게 연준 역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인들이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스텝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네. 그거로부터 좀 벗어나서 가려면은 우리나라 국내 물가가 먼저 내려가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물가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더 뒤로 늦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가장 중요한 예. 이유는 우리가 워낙 에너지와 원자재 같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또 한 가지는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많은 에너지라든지 원자재를 수입할 때 결국은 그게 원화 가치로 어떻게 평가가 될 거냐가 중요한데,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네. 이게 결국 미국의 긴축이 이머징 마켓에 타격을 주는 여러 가지 루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면 이미 이제 1,300원 넘어서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물가 고점이 미국보다 먼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안 하는 이런 경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가 침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침체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빨리 땡겨온 거고요. 사실은 각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현재 경기를 침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체기에 이런 고용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공급망 훼손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됐던 우리 한국은행이 됐던 계속적으로 좀 강한 스텝으로의
정책금리 인상을 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준의 결정이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 인상 가능성 CME 페드와치를 보자면은 90.6%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인 것이 또 100bp 아주 울트라 스텝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0%였는데 지금 한 9%까지 올라왔거든요. 아무래도 또 내일 발표되는 CPI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 고점이 형성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9%를 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100bp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확산될 수도 있겠죠. 그러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는 시장하고 계속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시장이 예상보다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을 해도 그게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 아마 그 연준의 일부 위원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뭐 수십 년간에 걸쳐가지고 가장 빠른 속도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란 말이에요. 이 속도가 지금 취약해진 경제, 물론 침체는 아니지만 취약해진 경제 상황 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이 두려움을 또 한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정도를 일단 지금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75bp 인상, 그다음 그 이후에 연준이 생각하는 3.5에서 4% 내년 한 중반 정도까지의 금리를 꾸준하게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이냐를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월이 기대치를 상회할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제유가 하락하고 있고 곡물 가격 하락하고 있는 걸 보자면은 뭐 6월 정점 혹은 뭐 7월 정점을 지날 수 있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단기 정점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단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이제 쭉 순차적으로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임금 부분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물가가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어저께 뉴욕 연준의 이제 서베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향후 1년간 물가에 대한 전망을 6.8%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 인플레. 연준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이 시기쯤 되면 한 4%대, 뭐 5%대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미 또는 소비자들은 더 많은,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됐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럼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면 이건 한편으로 임금 상승 압력, 또 다른 형태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제 기대가 전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꺾어야 되는 거는 이제 분명한 이런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한다고 해서 연준이 가져가야 될 어떤 스텝을 늦춘다거나 또는 일각에서는 뭐 심지어는 조만간 또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지금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번 달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은 수준이니까 한국은행이 빅스텝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예상대로 한다면은 금리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환율이라든지 외국인의 매매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우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역전이 된다는 상황이 뭐 뭔가 대단한 어떤 그 혼란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라는 게 그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고 옛날에 심지어 역전됐을 때에도 그런 어떤 자금의 유출과 같은 우려들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역전이 돼서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역전이 돼서 장기화됐을 때 이게 특히 외환 시장을 통해서 달러화 자금 쪽의 문제를 혹시나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시장에는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것 때문에 뭐 이제 다 망가져 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역전이 되는 이 상황부터는 특히나 외환시장 쪽 상황을 어떻게 가는지 잘 주셔야 되고 뭐 환율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외환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시장은 외화를 차입하는 시장이에요. 말하자면 달러를 차입하는 시장인데 그 달러를 차입하는 시장 쪽에서 달러 차입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느냐 아니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모든 자산 가격에 다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계속 와치를 하고 있고 네. 와치를 계속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폭등, 이 정도면 뭐 네네. 폭등이죠. 폭등하고 있잖아요. 10원 넘게 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310원대까지 또 중순대까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의 또 이유가 나왔잖아요. 중국의 재봉쇄라든지 또 네네. 유럽의 또 가스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또 이렇게 외환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들이 또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이 부분이 큰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까요? 아니면 하루의 영향에 그칠까요? 일단 뭐 저는 크게 보면 이건 예. 계속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그 달러와의 강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셨던 이유들이 반전될 때 달러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쟁이 끝났다. 네. 또는 전쟁이 뭐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좀 양보하면서 끝나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확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놓고 봤을 때 모두 이제 예를 들면 뭐 전쟁은 지속될 거고 아니면은 전쟁과 관련된 그 요소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제의 탄력성이라든지 또는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지역들이 미국을 능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도 미국처럼 갈 수 없다. 다른 데들은 감히 그렇게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달러 강세는 일단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단지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거는 그게 반전될 때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하지만 큰 추세는 달러 강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외국인의 수급 문제도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 혹은 뭐 추세 반전이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네. 부분인데 예. 우리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은 뭐 악재잖아요. 네. 사실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베어마켓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뭐 오늘 보니까 갑자기 또 베어마켓 이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물론 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의 증시 전망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네, 투자 네. 전략과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요. 올해 하반기는 계속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투자자들이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갖고 조금 장기적으로 있으면은 뭐 좀 돈을 버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업종과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도 에너지 업종은 괜찮았어요. 예, 그런 것처럼 특별한 이 시기에 어떤 이 테마죠. 테마에 맞는 것들 일부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봐서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처럼 베어마켓 랠리인가 봐 하고서는 샀다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그러니까요. 떨어지고 하는 예. 일들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쫓아다닐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투자자들이 현명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증시에서 평균적으로 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많이 낮아져 있다. 네. 심지어는 위험 조정 기대 수익률을 보면 다른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다. 이걸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보유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조금 상승해서 손실이 줄어들었거나 또는 이익을 본 것들은 좀 정리해서 전체적인 주식 포트폴리오에 내 자산에서의 비중을 좀 줄여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이 이제 회복되는 시점, 그건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고 하는 네. 이런 시점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좀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